우리나라의 상당한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 및 정부 재정 확대 예정되어 있다는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에 돈을 많이 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풀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는 거 봐서는 어떻게든 돈을 풀고 유동성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또 오르는 거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해봅시다. 돈을 많이 풀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봐야 되겠죠. 이게 힘들다. 그 이유는요, 환율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푼다. 자, 다른 나라는 긴축 중이에요. 타국은 긴축 또는 어느 정도 유지 혹은 소폭 완화,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대폭 완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달러는 요만큼 풀리는데 원화는 이만큼 풀렸어요. 그러면은 달러 공급에 대비로 원화 공급이 많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추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쌀은 요만큼 나왔는데 밀이 이만큼 나왔어요. 밀이 엄청난 대풍년이라서 평소 대비로 막 한 5배 많이 나왔어요. 그럼 밀값 뚝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원화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원화값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요걸 두고 볼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수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세수가 지금 거의 한 15조 빵꾸 났다고 하죠. 구멍 났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동산 경기 안 좋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세금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보유세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보유세를 깎아줘 버렸어요. 예를 들어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많이 타는데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를 그렇게 크게는 안 타죠.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요. 가격이 떨어지면 좀 덜 거치더라도. 근데 보유세를 완화해 버렸다. 거기다가 지금 법인세 완화 들어갔죠. 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지금 세수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 법인세 완화 플러스 지금 기업 매출 급감. 그러니까 예전에 100억 벌었을 때 25% 해가지고 25억을 받았다면은 요즘에는 한 20억 버는데 요것도 한 20%로 낮춰버려가지고 4억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세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세. 이제 직접세는 정부에서 직접세를 다시 인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걸 바가지로 먹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이죠. 그러면은 간접세를 늘린다. 지금 간접세를 늘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가 나오는 게 유류세 인하. 이제 끝낼 거다. 근데 쉽게 지금은 끝내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유류세 인하하면은 상욕 먹어요. 하려면 작년에 했었어야 돼. 유류세 인하를 없애버리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요거는 정권 초기부터 나와서요, 총선 이후에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진짜로 세금 늘리는데 저항 없이 세금 늘리기 위해서는요, 간접세를 높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간접세를 높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부자 감세에 서민 증세가 되죠.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나는 돈 남들보다 연봉 10배를 버니까 밥도 30끼 먹겠어. 그거는 먹방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고, 쓰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간접세 중에 대표적인 게 담배 예전에 물론 담배가 좋지 않다는 건 맞죠. 담배를 막 옹호하려는 그게 아닌데, 예전에 담배세 올라가기 전에 담배 2,500원에서 4,500원을 올려가지고 세금 확 걷어가기 전에 어떤 여론을 만들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다 죽일 놈들 만들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여론 만들어서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담배세를 올려야 된다. 근데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끊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결국엔 다시 늘어나죠.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얻어서 뽑아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자라고 해서 남들 하루에 한갑 피는데 부자라고 하루에 한 보루씩 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 이 쓰는 것 쪽에 세금을 늘리게 되면요, 피해를 보는 쪽은 당연히 서민이죠. 그래서 부가세를 올리게 되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업자가 왜 망해요?
나는 가격을 안 올렸는데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세금 때문에. 그럼 사람 소비는 더 줄겠죠. 가뜩이나 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류세 인상도 들어갔잖아요. 주세 인상도. 물가 상승 당연히 더 커지죠. 체감 물가 상승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많이 늘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욕한 게 딱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동산 거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정부 부채 증가. 근데 부동산 거품은 꺼지는 걸 막고 있고, 정부 부채는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다. 그때는 코로나라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났어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 생기는 게 뭐냐? 자, 정부 부채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뭘로 늘려요? 국채를 발행을 하죠. 자, 그럼 국채라는 건 뭘까요? 국가의 채권이죠. 그러면은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빌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국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국가 이자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난다. 이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요거를 또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발행하든가 아니면 세금을 늘리든가 이런 형식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 근데 요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국채 이자 굉장히 낮아요. 일본이 지금 상황에서도 금리 못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국채가 너무 많아서 또 발행하고 세금 걷고 하니까 이쪽에선 부양비 많이 들죠. 생산 가능 인구 가뜩이나 생산 가능 인구 줄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디플레이션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침체된 상태로. 그러면은 지금 상황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왜 집값이 안 올라요? 그냥 집값이 안 오를 것 같고 버블 한번 맞아서 그 심리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요, 이번 21년 생겼던 버블은요 PIR 기준으로 일본 버블보다 셌어요. 그러면 이번에 침체되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똑같이 돼야 된다 심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인구 감소가 단순히 수요 감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라이트하우스도 인구 감소 때문에 수요가 줄어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당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개소리고 우리 영상을 안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사로 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자라면은 정확히 조사해서 거짓이 아닌 걸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돈을 벌고 나머지 인구가 소비를 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소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소비를 하더라도 돈을 버는 쪽에 들어가는 거고 소비를 하는 인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 유소년이라든가 노년. 그러면요 결국에는 여기를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 많이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한해 그 부양비 그래프입니다. 2050년쯤 되면은 그때쯤에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부양비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노년과 유소년 부양비인데 자 유소년 낳는 인구는 없으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 줄어드는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년 부양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이 부양비의 최저점이다. 핵심은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냐? 우리나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주거 사다리라고 하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매매. 근데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주거 사다리가 끊겼어요. 전세가를 올려버리면서 매매가를 더 높게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끌하지 않으면은 흑수저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온 거고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는 시장이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장이죠. 과거 미국 경제 대공황 터질 때요. 주식 사는 돈이요. 노동자들 연봉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양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그만큼 비소비출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유동성이 막 펑펑 늘어나가지고 대출로만 우아하고 늘려가지고 되느냐? 힘들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든 돈을 풀고 유동성 확대되면서 자 이번에 유동성 확대의 핵심은요 가계부채 확대였어요. 가계부채 확대에 기름을 부은 것이 코로나 금리 인하였고
그러면요, 또 이렇게 금리 인하하면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만큼은 될 수가 없다. 요 핵심이 DSR이다. 그 전에는 DTI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핵심은 LTV였죠. 거의 LTV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DSR 시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LTV의 시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LTV 50%라고 해봅시다. 10억짜리 집이면은 대출 5억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집값이 20억으로 오른다 했을 때 대출을 10억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내 돈 1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요 10억 중에서도 또 일부는 막 신용대출 이런 걸로 연끌해가지고 만들어서 5억 가지고 있으면은 금리가 낮으니까 요때 막 이자 100만원 냈는데 5억 받는데 이자 월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 받아도 이자가 월 80만원이야. 한 20만원 더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값 거품을 엄청나게 쌓을 수가 있었다. 근데 DSR은 뭐예요? 이때 5억 받았는데 내 연봉으로 DSR 40%가 딱 5억이에요.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오르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DSR은 5억이에요. 대출이 그만큼 끼질 않아요. 그러면 20억까지 못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기이한 게 뭐냐면은 지금 주담대차주 DSR이 60%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코로나 시기 때 안 나올 때도 53에서 55%는 나왔어요. 또 한 가지, 전세자금대출 플러스 주담대를 동시에 받은 차주의 경우는 DSR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꼈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던 거였는데 지금 이 DSR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 가격이 되려면은 지금 안 산 사람들은 DSR 60% 이상을 받아야 돼요. 왜? 자, 연끌한 사람들이 있죠? 그 전에 연끌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미 올라갈 때 저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믿고 살 사람들은 샀고, 떨어질 거다 믿는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높은 가격인데 지금 살 이유가 없죠. 연끌에서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되고. 그러면은 올라갈 거라는 마음가짐은 있는데 못 산 사람들은 누구냐? 연끌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뭐 지방 아파트나 이런 걸로 매입하려고 해도 DSR에 걸리니까 뭐 한 거예요? 이번에 특례빨로 간 거죠. 그게 2월에 잔뜩 몰렸던 거고 3월에도 어느 정도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DSR이 폐지되지 않으면은 연끌 한 사람들이 60%니까 연끌도 못하는 사람들은 70%, 80% 대출을 받아야 돼요. DSR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까지 금리 인하하더라도 53에서 55%예요. DSR이 60%로 상향이 된다 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지금 유동성을 풀어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가계에서는. 그리고 은행 자체도 1금융권 같은 경우 대출을 내주겠어요? 예전이야 담보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담보 가치가 올라가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가능한데 은행에서 집값 떨어지는데 그렇게 쉽게 돈을 빌려주느냐? 금리도 낮고. 금리도 낮아요? 정부에서 금리 낮췄죠? 그러니까 이득은 적은데 리스크는 커요. 그러면 진짜 신용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안 빌려주죠. 그럼 그 사람들은 2금융 가요. 그럼 2금융 가면은 아무리 금리 인하하고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1금융보다 비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DSR 완화시켜주지 않을까요? DSR이 뭐예요? 바젤3의 IFRS9에 있는 미래 손실 대비다. 근데 바젤3는 왜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2012년 1월에 체결을 했는데 MB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겼죠. 그래서 2012년 12월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어디로 밀었어요? 문재인 정부로 밀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에는 해야 되니까 막판에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터지면 바젤 4 나올 판이죠. 근데 바젤 3 것도 적용을 안 한다? 국가 신뢰도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신뢰도 어떻게 되고? DSR 폐지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진짜 뱅크런 나지 않겠어요? 외국인 자본들 다 빠질 텐데. 우리나라 은행에 신뢰도가 없잖아요. 유동성을 아무리 많이 갖춰놓으면 뭐해? 미래 손실 대비가 안 되는데. 저기 바젤 3가 왜 나왔어요? 담보만 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 가치가 급락하면서 미국의 베어 스탠스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망했기 때문이죠. 그거를 우리나라는 미루다가 인제 적용한 거예요. 그거를 폐지를 한다? 우리나라 은행에 있는 외국인 자본 다 빠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DSR 폐지하면 미친 짓이에요. 나라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유동성 확대하면서 금리 인하까지 하면은 물론 영향은 나오겠죠. 그때 또 숨어 있던 사람들, 요즘에 또 금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엔 공급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하다가 금리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요즘엔 금리 인하면 이제 다시 오를 거다 하면서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리도 있고 경기도 있고 DSR도 있고 부동산 여태까지 쌓아놓은 부동산 규제도 있고 임대차선법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다 빼고 이제 금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잠깐 데드캣 바운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된다고. 이게 MB 때 2009년 3월부터 한 8에서 10개월 정도 일어난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하니까 금리 인하하고 뭔 짓을 하더라도 결국엔 집값은 계속 떨어졌다. 언제까지? 2014년 상반기까지. 이 부분 보시면요, 금리가 경기 못 이깁니다. 금리가 경기 못 이긴다. 이것만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